저부터 4년 담임이어서 내년 5월 31일까지 이제 9개월 딱 남은 경우죠. 이 부분은 저희 CBS가 이름이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참 늘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적자 흑자를 반복하면서 사실 모아둔 자산이 없었죠. 그런데 참으로 2021년 6월 1일 날 취임해서 그해, 그리고 2022년 지난해 2023년까지 유의미한 수치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인비저블 핸드, 안 보이는 손이 진짜 개입하셔서 많이 도와주셨다. 이름 그대로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입니다. 기독교 방송이죠. 1948년에 오토디 캠퍼스 선교사님이 방송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사명을 띠고 대한민국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당시에 대한민국의 복음화율, 기독교 복음화율이 2%, 3%도 안 될 때에 방송을 통해서 선교를 하자 해가지고 의기투합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CBS를 설립하자고 해가지고 방송 장비를 미국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태평양을 건너오는 도중에 한국 전쟁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고베항에다가 이제 창고에다가 이탁시켜놨다가 54년에 전쟁이 끝나자 가져와서 1954년 12월 15일 날 이제 정식으로 개국을 합니다. 그런 허가서에 이승만 대통령의 허가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름은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팅 CBS지만 방송을 통해서 선교 목적이니 뉴스도 하고 시사도 하고 교양도 하고 음악도 하고 다른 여타의 모든 방송을 프로그램을 다 방영 제작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방송으로 민간 방송으로는 최초의 방송국이 된 거죠.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일제시대의 기자는 독립무국지사, 독립투사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언론들이 참 독재 권력 시절에는 독재에 항거한 국민의 인권과 평화와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일종의 전달하는 언론이었다면 지금의 언론의 사명은 뭘까? 특히 기자의 사명은 뭘까? 양극단으로 극우와 우와 극좌로 치우쳐 있는 그리고 팬데믹에 기생하는 이 것들을 팩트 중심으로 끌고 오는 게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니 보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에 기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보도를 해야지. 지금 언론은 어찌 보면 치우쳤거든요. 유튜브를 따라가요. 양극단을. 그러다 보면 언론은 결국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이 어려운 환경인데, 그래서 저희 모토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좌로도 우로도 우로도 좌도 치우치지 말라 그러거든요. 바로 여기다. 치우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팩트 중심으로 진짜 정론 집필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비판적인 기능을, 감시 기능을 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청취율로 6.1%를 이제 구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100명 들이면 6.1명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판 승부 있는데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김현정의 앵커에 대해서 양쪽에서 다 불만을 제기합니다. 양극단에서 제 판단은 아주 잘한다. 지금 언론은 양극단 세력으로부터 욕먹는 언론이 제대로 가는 거다 라는 판단을 하는데, 김현정 앵커를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저와 똑같습니다. 양극단으로부터 진짜 건전한 여론을 꺼내서 팩트에 기반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진짜 힘없고 그런 분들의 소리를 또 전달하면서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것, 그리고 남북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고 특히 환경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진보성을 띈다 그러면 진보성을 띠지만, 그리고 김현정 앵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애정과 존중심이 강해요. 박재홍 앵커도 그렇지만 CBS 두 분의 앵커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누구를 죽여라 그런 멘트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감정이입을 잘하는 것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그 마음씨를 가진 게 이분들이 아마 롱런하는 앞으로 비결이 아닐까 그런 추정을 합니다. 급변하는 방송 환경 그리고 영상의 환경이죠. 그리고 10년, 15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태동하고 인터넷 세상만 될 때만 해도 방송 영역이 있었지만 인터넷 가속화되면서 유튜브가 이 방송 영역 시장 그리고 넷플릭스 등이 OTT가 방송 시장을 확 점령하면서 영역이 갈수록 위축되고 설 자리가 늘어난다. 그런데 모든 규제는 예전 그대로 30년, 40년 전에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제가 이대로 가면 그런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공중파가 몇 년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류 붐을 일으킨 이 한류 콘텐츠를 우리 공중파들이 제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리고 제작비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올랐어요. 특히 연예인들의 어떤 연예인은 편당 9억을 주지 않으면 출연 자체를 섭외가 안 됩니다. 보통이 2억에서 5억이 됩니다. 이 돈을 주고 그리고 한 편 제작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OTT에 넷플릭스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저는 기자가 되기 위해서 신문방송관을 갖고 또 그렇게 기자가 됐습니다. 첫 강의 시간에 배운 게 언론의 제1사명 환경 감시 기능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비판 기능이죠. 그래서 어느 권력자도 어느 돈 있는 사람도 언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 이상한 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법조 기자를 검찰 출입 기자를 해봤지만 그때 검찰 기자들과 지금 검찰 기자들은 차이가 뭐냐면 그때 검찰 기자들은 저희가 일선에 있었던 때의 검찰 기자들은 검사의 방해를 다 들어다녔어요. 평검사 방해는 안 들어다닐지라도 부장급 이상 방해는 무시로 들어다녔어요. 다시 말해서 검사들이 기자들을 이용도 했지만 기자들을 두려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차단했어요. 완전히 기자들을 심하게 말하면 기자실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브리핑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언론이 진짜 검찰을 감시하나? 수사검사들을 그 수사검사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브리핑 말고는. 그래서 언론이 옛날보다 자유가 더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론의 자유는 예전부터 없어졌다. 그거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됐어요. 이것도 불편한 진실이에요. 김대중 정부만 해도 하루에 1시간씩 청와대 수석방에 대통령 비서실부터 제외하고는 수석실, 비서실장실에 하루에 2시간씩 다 들어다녔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면서 다 막아버렸어요. 기자실 폐쇄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정부, 공공기관들의 대언론 기피 현상이 전부 어떻게 보면 철창이 쳐지기 시작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취재원으로부터 언론이 완전히 격리이 유리되고 그 영역은 금단의 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무슨 취재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취재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 취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자들한테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양태로 가면 언론은 제4부가 아니라 언론의 역할이 없어진다. 심하게 말하면 유튜버들이 언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기자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실국장들이 기자들을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책 제언도 받고 또 정책에 대한 사전에 의견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자들과 소통을 특히 법조, 권력기관 그리고 검찰이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국장은 그리고 수사본부장은 최소한 자주 언론에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에 방해된다? 그건 그들이 논리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인권과 모든 게 침해받거든요. 그건 언론이 아니면 대변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인구 관련 책을 보기 시작한 게 2019년입니다. 인구 관련 책을.
누가 저한테 미션을 준 거예요. 대한민국이 인구 위기가 언제부터 왔냐면 2000년 초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작년에 2022만 9,970명이 태어났어요. 군대 갈 숫자부터 보십시다. 10만 명 남자가 군대를 가요. 그럼 18개를 근무를 해요. 상비군 18만 명. 무슨 일이 나느냐? 용병을 써야 돼요. 용병 써서 성공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유야 불문하고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 정부, 국회, 기업, 지자체, 언론 모두가 출산과 돌봄, 저출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올인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CBS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출산 돌봄 국민운동 본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언론사회적 선교기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돌봐주자. 10년 전에 일본은 망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외쳐가 했대요. 이유가 뭐냐? 인구가 줄어들면 일본은 망한다. 그런데 일본은 1.16명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더 떨어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0.72명으로 급전직하했잖아요. 망한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제가 여기서 목소리를 키웁니다. 리더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얘기하고 국회의장이 얘기하고 여야 대표가 얘기하고 경제부총리가 얘기하고 장관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CBS가 저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놈인데 제가 얘기해요. 망한다. 진짜 망해요. 진짜 다행스럽게도 언론이 우리가 인구 포럼을 하니까 지금 KBS가 다음 달에 인구 포럼을 한대요. 조선일보가 인구 포럼을 해요. 중앙일보가 인구 포럼을 해요. 매경 인구 포럼을 해요. 인구 포럼이라는 단어를 자랑 같지만 CBS가 3년 전부터 한 거예요. 작년 3월 22일 날 오세훈 시장님과 CBS가 교회 등 종교시설과 큰 기관이 그 어린이 아이들 돌봄 시설을 만들면 시설비와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게 서울형 키즈카페입니다. 그게 아주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3자녀 이상 나면 2자녀 나면 3자녀 이상 나면 32평 이상의 아파트를 그것도 민간이 지은 좋은 아파트를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를 해서 싼 임대료와 관리비만 내고 20년, 30년을 살게 해줘야 3명의 그 애들이 나중에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내서 우리들의 노후와 우리들의 모든 나라를 유지하는 지탱하는 근간이고 초석이니 지금 그들에게 투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걸 하려고는 하는데 구체할 때 그리고 보세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이제 냉각수 바다에 방류할 때 그 위에 수산 관계자들에게 1조 4천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1조 4천. 그 돈이 어디 갔습니까? 정부가 지자체가 자기 돈이면 그렇게 못 써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진짜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돈을 벌어서 월급을 줘보고 직원들의 월급을 줘보고 건강보험료를 내보고 노동보험료를 내보고 국민연금을 내보는 사람들이 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금 내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그리고 월급 나는 25일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를 알면은 돈을 그렇게 못 쓴다. 이게 대한민국이 심하게 말하면 모든 문제가 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걸 외치고 뭐해도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인구 소멸이다. 플라톤이 얘기했던 가장 나쁜 정치 체제가 주구 정치인데 대한민국은 심하게 말하면 주구 정치 함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언론들도 주구 정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대한민국 방송들, 특히 방송들, 유튜브들, 신문조차도 과잉 정치에 빠져 있어요. 모든 게 정치화되어 있어요. 구제불능인 상태를 가고 있다는 것을 진짜 정통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데스크 언론사 경영진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